오늘 제가 할 내용은 먼저 기술과 세계 정치에 관한 약간 인트로덕션이라 그럴까요? 약간 이게 기술과 세계 정치를 국제 정치학의 그 연구 주제나 논의 주제 가운데 기술은 비교적 새로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정치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국제 정치학 개론 이런 거를 들으면 되게 이제 뭐 역사나 이론 같은 걸 배우고 안보 이슈를 배우고 그다음에 정치 경제, 무역이나 뭐 금융 이런 거 배우고 뭐 ODA, 지역 협력 이런 이슈들을 배울 거예요. 아마 기술 이슈를 따로 이렇게 배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을 정도로 이 주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요 인트로덕션을 잠깐 하고요.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가 뭐 과거 기술이 세계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켰냐 이것도 궁금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 특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얘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 여러분들도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요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 때문에 시끄럽고 뭐 사회가 엄청 지금 빨리 변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계 정치의 군사나 경제나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한 세계 정치의 전략적 자산 비슷하게 된 거예요. 군사도 그렇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데 이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국가 간의 외교 협력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뭐 미국 간의 여러 가지 협력 이슈 가운데 이 기술 협력이 굉장히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외교관들도 막 인공지능, 양자, 퀀텀 막 이런 거 배우느라고 정신 없더라고요. 그 협력을 해야 되는 거를 외교관들이 서포트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기술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 미중 첨단 기술 경쟁,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둘러싼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전망을 하고 이제 이 기술과 미래 세계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술이 세계 정치에서 중요했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그냥 딱 한번 눈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까지 세계 정치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기술이라면 뭐가 있을까? 세계 정치를 막 뒤흔들거나 뭐 굉장히 많이 좀 이것 때문에 변했다. 세계 정치가 이것이 있을 때와 이것이 없을 때로 나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한 기술이 어떤 게 있었어요? 여기 힌트가 있네. 교수님이 딱 써놨네.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잘 몰라도 뭐는 알아요. 여기서. 핵무기는 딱 눈에 띄잖아요. 뭐 말라리아 치료제, 전보, 뭐 반도체 인공지능은 잘 모르겠지만 핵무기의 출현이 세계 정치를 엄청나게 바꿔놨다. 진짜 그런가? 질문을 던져보면. 세계 정치를 흔들어 놓긴 했는데 그렇다고 국가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세계 정치의 어떤 기본 틀이라는 게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가 경쟁하는데 핵무기라는 새로운 요소가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그 국가의 경쟁이나 뭐 안보 경쟁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술은 상당히 중요했어요. 말라리아 치료제 같은 거는 우리가 제국주의라는 국제정치 현상 있잖아요. 서구가 아시아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로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 갔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뭐 군대가 가고 뭐 이런 건데 그게 기술적 뒷받침이 없었으면 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 뒷받침이 있지만 특히 말라리아 치료제 같은 거는 아프리카를 침략해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 죽는 거야. 안으로 내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해안에서만 깨작깨작하고. 왜냐하면 말라리아 걸리고 풍토병 걸려서. 근데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콰이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 먹고 가는 거죠. 요즘도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려면 아마 약 먹어야 될 거예요.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러고 가잖아요. 그래서 약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제약도 테크놀로지입니다.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이런
컴퓨터나 마이크 뭐 이런 것만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제약 그 온갖 기술이 응축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약 같은 거 이런 것들 막 기술이죠. 우리가 기술을 먹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전보 같은 거, 텔라그라프. 여러분들은 전보 세대가 아니어서 전보를 모를 거예요. 전보 쳐본 적 없고 전보 받아본 적 없죠. 교수님 세대는 전보를 치기도 하고 받아도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전화가 휴대전화가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교수님이 여러분 나이 때 20대 뭐 90년대부터 인터넷이 막 이렇게 오고 스마트폰이 들어선 게 막 그 이후니까 그 전에는 가령 친구가 결혼식을 해. 그런데 내가 결혼식에 참여를 못 해. 그러면 어떻게 해? 전보를 쳐요. 우체국에 가서. 그러면 어딘가로 그 친구한테 받아가지고 사회자가 읽어줘. 오늘 이 결혼식에 누구누구 배영자 양이 뭐 축하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이러면서 읽어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전보가 이 통신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국제 정치를 바꿨냐? 진머만 전보, 조지 캐난 전보 이런 전보들이 있어요. 국제 정치학에서. 이 진머만 전보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지금 막 전운이 막 그 드리워지고 있는데 진머만 하면은 어느 나라 사람 이름 같아요? 독일 사람 이름 같죠. 독일 대사가 멕시코 독일 장관이 그 멕시코에 있는 독일 대사에게 그걸 보낸 거예요. 정보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전쟁을 할 것 같은데 영국하고 전쟁을 영국, 프랑스하고 전쟁을 할 것 같은데 미국이 이 전쟁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좀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미국하고 멕시코가 싸워서 거기서 국경 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유럽에는 관심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이 멕시코에 있는 독일 대사에게 좀 그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의 국경 분쟁 이런 거를 좀 일으켜서 미국의 관심을 그쪽으로 이렇게 쏠게 해라 이런 정보를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미국한테 인터셉트 돼가지고 이 미국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것들 봐라 뭐 이러면서 이제 더 열심히 개입을 하게 된 그런 거였고요. 미국의 개입에 조금 영향을 미쳤죠. 이것 때문에 개입한 건 아닌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진모만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지 캐난 정보 같은 경우는 조지 캐난은 러시아에서 근무하던 미국 외교관이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우면 아시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소련이 같은 편이었어요. 같은 편으로 독일과 일본을 상대해서 싸웠잖아요. 같은 편이었고 사이가 뭐 같은 편이었다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가 돼서 전후 마무리가 돼서 이 나라들이 같은 편으로 싸웠는데 조금씩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고 소련이 어떤 세계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조지 캐넌이라는 미국의 뛰어난 외교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소련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소련에 대한 분석을 해갖고 그거를 정보로 보내요. 그래서 뭐냐면 소련은 굉장히 팽창주의적 야욕을 가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제어해야 된다. 봉쇄해야 된다. 봉쇄라는 말을 처음 봉쇄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을 다음은 정보를 미국에게 보내서 이거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고위급들이 이 정보를 읽어보고 소련은 이제 우리하고 같이 못 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런 기술 그 안에 담겨진 어떤 컨텐츠가 있지만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무기가 이 국제 정치를 바꾼 거 이건 뭐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핵무기가 지금 굉장히 국제 정치를 많이 바꿨다. 뭘 바꿨나? 뭘 바꿨죠? 핵무기가? 그래서 뭐 바꾼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컨대 북한에 대해서 북핵에 대해서 생각해. 핵을 가지지 않는 북한하고 핵을 가진 북한. 국제 정치적 위상이 천차만별이죠.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가지지 못했다면 지금 북한의 위상은 어떻게 됐을까? Nobody cares. 아무도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 뭘 하던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핵을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굉장히 북한이 메이저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관심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유는 뭐냐면 뭐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어요. 기술이 국제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제까지도.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국제 정치를 얘기할 때 기술을 얘기하지 않아. 핵무기도 핵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핵 기술은 그 존재로 인정하고 그거를 가진 전략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사람들이 막 전부 인공지능 반도체를 그래서 옛날에는 국제정치의 장에서 기술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기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최근에는 기술 얘기를 막 대놓고 하기 시작하고 기술이 막 국제정치의 가장 중심적인 이슈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보면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가진 국가가 세계 정치 패권국이었는가 이제까지 보면. 그런데 그래서 고대 알렉산더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뭐 중화 제국 이런 나라들이 과연 기술적으로 당대에 가장 뛰어난 국가들이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과거 고대의 그 패권국 제국들이 과연 기술이 가장 우수해서 세계를 지배했는가? 몽고 제국이 기술이 우수해서 세계를 지배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죠. 로마 제국이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가져서 세계를 제국이 되었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꼭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근데 최소한 우리가 영국이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근대 이후에 한 18세기, 19세기 이후부터는 세계 패권국이 되려면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가지는 거, 그게 하나의 조건이 되기 시작한 거. 세계가 바뀌어서 이제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기술을 이해하는 뭐 국제정치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뭐 설명은 여러분들한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이제 이 장주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장주기 리더십 이론, 모델스키라는 국제정치 학자가 낸 건데 이 사람은 세계정치 패권을 신기술 내지는 선도산업, 리딩 섹터라고 하는 지금 뭐 우리 지금 시대의 선도 산업이 리딩 섹터가 뭘까요? 뭐 반도체, 인공지능 아니면 뭐 6G 아니면 뭐 바이오 뭐 제일 핫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그린 아니면 그린 인더스트리 이런 것들이 아마 리딩 섹터일 텐데 이거를 이끌고 가는 국가가 세계의 패권국이 된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띠어리가 적용이 되는 게 한 1800년대부터 1780년 산업혁명 이후에 그 전에는 사실 이런 거를 증명하기 어렵고 1800년대부터 리딩 섹터를 주도하는 국가가 패권국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거기서 증기기관이나 뭐 철도, 철강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계 패권국으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이후에 미국이 패권국으로 올라서게 된 것도 전기나 어떤 자동차나 석유화학 이런 부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2020년대 이후 기술 리딩 섹터가 지금 변화해가고 산업 구조가 변화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리딩 섹터로 부상하고 있는 이 AI, 반도체, 뭐 바이오, 그린 이런 데서 지금 어떤 국가가 두각을 나타내는지가 이제 그 다음 패권국을 결정하게 될 거다 이런 시사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자기 국가가 더 리드해야 된다라는 목적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사활을 걸고 이렇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 세계 정치와 이제 기술이 어떻게 지금
관련되는, 특히 이제 근대 이후에 와서는 기술이 패권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선도 산업을 리드하는 국가가 패권국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식화되어 있는. 사실 1980년대 교수님이 1980년대에 80년대 9년도에 석사 논문을 썼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좀 들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패권 쇠퇴론이 국제 정치학의 화두였어요. 1980년대에 이미 미국은 쇠퇴한다. 이런 그 주장들이 막 국제 정치학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었고, 그때 미국을 위협한 나라가 어디게요? 1980년대에 미국을 위협한 나라가 있었어요. 미국이 굉장히 위협감을 느낀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딜까요? 소련 아니고, 예, 일본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 일본이 미국을 위협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산업이 자동차하고 반도체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자동차에서 일본의 도요다 뭐 이런 그 기업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폰이나 포드나 뭐 이런 그 업체들을 능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D램 반도체에서도 일본 업체들이 능가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고, 미국이 수출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경제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화되면서 좀 약간 경제가 쇠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그런 그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교수님이 미국 패권 쇠퇴론의 비판적 고찰이라는 거를 석사 논문으로 적었을 정도로 그때 그 논쟁이 굉장히 핫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일본에게 점령당한, 도전당한. 그렇지 않죠. 오히려 80년대 이후에 일본은 잃어버린 90년대에서 좀 가라앉았고, 미국은 다시 이렇게 점프를 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왜 그렇게 된 건지를 지금 보면은 실리콘밸리발 IT 혁명 이런 것이 90년대 초에 인터넷을 그 필두로 한 이 선도 산업을 미국이 다시 주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쓰러져 가던 경제에 IT 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미국이 부활을 해서 살아남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온 거고, 미국은 IT 혁명에서 뒤지면서 일본은 IT 혁명에서 뒤지면서 이제 좀 역사에 뭐 아직 뒤안길로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예전만큼 못하다 일본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떤가? 지금은 명백히 어떤 나라가 미국의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중국이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부문에서 어떻게 지금 도전을 해오고 있고, 미국이 이거를 어떻게 지금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기 전에, 과연 인공지능이나 이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한, 그렇게 세계 정치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인 건가? 그걸 한번 검증해 봐야 됩니다.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 반도체, 인공지능.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도대체 뭘 바꾸길래? 이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지금 세계 정치를 완전히 지금 바꾸지는 못했어요.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바꾸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아직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갈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정확하게 세계 정치를 어떻게 바꿔갈지 알 수는 없지만 약간의 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힌트들을 좀 살펴보면, 인공지능 기술에서 이게 군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가, 이게 군사하시는 분들의 최근 가장 핫한 주제예요. 인공지능 무기라는 게 과연 실제로 어떤 건가? 우리가 여러분들 핵무기 하면은 이게 가공할 무기다라는 게 딱 직감적으로 오잖아요. 파괴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한번 떨어뜨렸을 때 그렇게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던 일본이 며칠 만에 항복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 처참한 이 파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핵무기는 한번 쏘면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런 직감이 있는데, 인공지능 무기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무기가 한번 쏘이면 전 지구에 위험이 되는 어떤 그런 위협감을 느끼나요? 아직 모르죠. 몰라요. 이게 인공지능 무기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길래.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실제로 이제 군에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무기 혁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군사부문을 바꿀 건지. 하나는 이 자율무기 체계라는, 어, 이 오토노머스 웨폰 시스템에서 AWS 이렇게 부르는데, 목표를 식별하고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무기. 그렇죠. 뭐 완전히 자율적인 건 아니지만, 이게 로봇이 싸우는 거죠. 말하자면. 드론이 가서, 옛날에는 사람이 탄 전투기가 가서 뭐 목표물을 공격했다면, 이제 드론이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병사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가서 육군 보병 부대가 가서 이제 싸우고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뭐 로봇이 가서 싸우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뭐 온갖 그 정보들을 전부 받아서 지금 적이 어떻게 포진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받아서 보는 이런 이 자율무기 체계의 발전이 이제 굉장히 핫한 이슈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돼야 되냐. 로봇과 로봇끼리 싸우면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하는데 미국 병사와 중국 병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양쪽에 소속된 드론과 양쪽에 소속된 로봇과 자율 탱크 이런 것들이 싸우는 이런 양상이 되면 도대체 뭘까? 그런 전쟁은 뭘까? 더 파괴적이 될까? 아니면 인간이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뭐 기계들이야 더 파괴되든 말든 뭐 상관없는 이런 전쟁이 될까? 이런 의문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지전쟁.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상이 이게 심리전, 그 다음에 우리 이미 지금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인공지능 생성형 댓글이나 이런 걸 다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적의 진지에 침투해서 인지전을 벌이는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미국 대선에 뭐 러시아나 중국 요원들이 들어가서 여론을 형성하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댓글 달고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자기 의견을 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요원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오피니언을 이게 형성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AI가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게 이제 가짜 메시지나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거, 신경 데이터 같은 것들이 같이 쓰이면서 완전 집단적 이미지 조작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약간 좀 심각한, 그래서 소통이 불가능해지는 너무 뭐랄까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택된 정보만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우리가 경험 이미 초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미래에는 훨씬 더 세련되게 훨씬 더 감쪽 같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인지전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여기 뭐 굳이 쓰진 않아요. 또 하나는 이게 핵무기하고 인공지능 무기가 같이 결합돼서 핵무기의 폭발력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위험으로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지금 전쟁에서 인공지능 무기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두 개 다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가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됐던 거는 이스라엘 시리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첨단 기술이 발전된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래서 AI 체계가 정보를 수집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공습 대상을 선정한다. 그래서 AI 체계가 또 임무를 부여해서 정확하게 저 건물을 지금 폭파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로 얼마만큼 공격을 하는 게 좋을지를 빨리빨리 이건 굉장히 빠르게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AI가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몇 시간이 걸리던 일을 몇 분으로, 몇 분만 더,
그래서 이걸 검토하고 위에서 검토하고 그래 이거 눌러. 그렇게 하면은 공격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오폭에 따른 부수적 피해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외과적 공격이라 했죠. 서지컬 스트라이크. 이제 딱 그 건물만 다른 주위에 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딱 그 건물만 지금 지도부가 있는 그 건물만 폭삭 가라앉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AI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교수님이 뭐 여기서 읽은 그 기사에 따르면 이 라벤다라는 프로그램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벤다라는 프로그램이 AI 기반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하마스와 이 PIJ 전투 부서에 소속된 것으로 의심되는 요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남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SNS나 뭐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누가 하마스 요원이고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빅데이터로 모아가지고 걔를 딱 표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인 공격 표적으로 지지한다. 그래서 3만 7천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들이 이 요원으로 표적이 돼서 공격을 당했다. 지금 전쟁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표적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이거를 표적으로 올라왔을 때 이거를 거의 자동으로 승인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기사를 쓴 사람들이 시스템이 평균 10% 정도의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느슨한 연관관계나 전혀 연관이 없는 인물을 잘못한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오히려 오류가 10%밖에 안 된다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10% 오류가 된 분들은 뭐 굉장히 뭐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체 10% 정도 빅데이터가 정확하다라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뭐 그 뒤에 그 비판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 그 직장이나 어떤 전투 그 공격 사이트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집에 퇴근해서 식구들이랑 밥을 먹는데 공격을 하는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을 바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AI 시스템은 얘를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밥을 먹고 식구들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도 있고 부인도 있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돼. 이런 관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공격하기 좋은 사이트와 가장 공격하기 적절한 자기가 그 효율적인 상태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그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부수적인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 뭐 그리고 가스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돌리고 있는데 이거는 건물이나 어떤 구조물, 피지컬한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거임에 반해서 이 라벤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 사람이 핸드폰이나 뭔가를 소지하고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표적이 되고 그 사람이 남기고 다니는 모든 구글 위치 추적이랄지 이런 핸드폰을 켜고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미국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먼저 개입한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페이팔의 피터 티엘 이런 사람들이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하나에 이런 사람들이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했어요. 왜?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인터넷 시설 이런 것들이 통신 시설이 파괴가 되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타일링크스라는 거 있잖아요. 위성 안테나를 하나 설치하면 반경 10km, 20km 내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한 200개 정도 우크라이나에 파견해가지고 파괴된 통신망을 대신해서 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결정적이죠. 왜냐하면 통신이 안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새는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타겟팅하는 게 통신망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전자밤 이런 걸 쏴서 통신망을 교란시키든지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대처할 수 있게 어떤 장치들을 주는 거. 그다음에
피터 티엘이라는 사람도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 양반이 오사마 빈 라덴 체포 작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의 위치 추적, 그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뭐 파키스탄에 어디 숨어 있는지, 어느 집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오사마 빈 라덴 어떻게 잡혔는지 여러분들 혹시 어디서 읽어본 적 있어요? 굉장히 뭐 감췄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에 어디에 있다라는 그걸 했는데 확신을 못 한 거예요. 얘가 그가 나오질 않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주위에 이제 그 어린애가 빨래가 널리는 걸 봐서 어린애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무슨 백신?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을 맞춰주겠다고 다 이제 그 동네 애들한테 나오라 그래가지고 피를 뽑은 거죠. 그래서 피를 뽑아서 그 집에서 나오는 피를 보니까 이게 오사마 빈 라덴 DNA가 그 오사마 빈 라덴 형제나 뭐를 통해서 이제 그걸 갖고 있었던 거죠, 정부가. 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사마 빈 라덴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네이비스에 파견해서 이렇게 된 그런 작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피터 티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더 섬세하게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만들어내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첩보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정확해지고 조금 더 정밀해지고 뭐 이렇게 전쟁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AI 기술을 쓰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와의 전투력의 차이, 정밀도의 차이는 굉장히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군이라는 거는 일정한 정도의 저는 뭐 안보 전문가는 아니지만 무력의 어떤 절대적인 세기도 중요하지만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타겟을 정확하게 공격해서 파괴하고, 이런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AI의 그 도움이나 활용은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AI 군 무기를 장착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더 섬세하게 쓰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와의 격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결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부문에서는 자동화예요. 자동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미래 세대에 뭘 해먹고 살아야 되냐. AI가 다 하고 다 하면 뭐 그림도 그려, 뭐 음악도 작곡해, 소설도 써. 뭘 해야 돼? 난 도대체 논문도 엄청 잘 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고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고 뭐 이런 게 될 텐데, 오늘 이제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더 자세히 듣고,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경제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이제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이게 AI 기술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와의 경제적 격차, 이게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이 AI를 활용한 대규모 플랫폼을 가진 국가, 구글이나 뭐 인스타, 이런 국가들, 그렇지 않고 그 플랫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국가들의 차이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유럽이라는 지역의 경제적인, 그 다음에 어떤 세계 정치적인 위상은 훨씬 더 공고했어요. 근데 미국의 우위, 특히 IT 산업에서의 미국의 우위, 그 다음에 유럽은 자체의 IT 플랫폼이 없어요. 가진 국가가 없어요. 프랑스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콧대가 높은 나라인데 자기네 IT 플랫폼이 없어요. 뭐 이런 것들, 미니텔이나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프랑스 사람들도 구글을 쓰고 인스타를, 독일 사람들도 자기네 자체 플랫폼이 없어요. 영국도 마찬가지. 지금 자체 플랫폼을 가진 나라는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일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네이버. 애증의 그 관계에게 네이버를 있어서 참 고맙다 하기도 하지만, 참 너 왜 그러니 뭐 이런 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예요. 우리 자체에 그나마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경제에서 결국 AI 경제는 IT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플랫폼이잖아요. 뭐 그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플랫폼을 거쳐야만 모든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 인공지능을 둘러싼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가운데 독자적인 데이터와 AI 생태계를 지금 구축하면서 블록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금 인터넷은 하나예요. 인터넷이 갈라지진 않았어요. 인터넷은 어디서나 다 세계 기술적으로 통합이 된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인스타나 유튜브 중국 안에서는 접속 못하게 해놓잖아요. 그 대신 중국 사람들은 바이두나 텐센스나 뭐 이런 자기네 메신저, 위챗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블록화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틱톡 논쟁 같은 경우도 원래 이게 바이트댄스라는 게 중국 모기업이에요. 중국 기업인데 미국의 10대 가운데 약 1억 정도가 이 틱톡을 쓰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미국 사람들의 중요한 이 데이터가 이 중국 기업으로 가니까 이제 이 틱톡에게 이제 뭐 미국에서 철수하든지 아니면 미국 기업에게 팔아라 지분을 뭐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 논쟁이 됐었잖아요. 이게 다 인공지능과 데이터와 플랫폼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이거를 장악하기 위한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라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경제 부문에 주는 시사점은 비용의 증대를 의미한다. 이게 블록화가 되면 뭐든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80년대부터 한 2000 코로나 이전의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세계화의 시대여서 뭐든지 제일 싸게 제일 낮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나라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중국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몰려간 거잖아요.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 투자해서 왜냐하면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중국에서 만드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과 효율성에 의거해서 이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코로나와 미중 경쟁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제 중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 중국에서 너 우리 더 이상 이거 안 줄래? 뭐 이런 마스크 대란 뭐 이런 거 났었잖아요. 미국에서 뭐 그 마스크를 못 만들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만드는 게 훨씬 싸서 그거를 사서 쓰는 게 훨씬 싸서 다 안 했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그 나라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자들은 다 스스로 생산을 해야 되는 과거에는 뭘 그걸 스스로 해 제일 싼 데서 사오면 돼 이렇게 했던 것들을 스스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다 비용이 여긴 인건비가 그만큼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비싸진 그래서 그렇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위험하고 과도한 투자 활용 가능성 그래서 막 이게 이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그러다 보니 막 중국보다 더 빨리 가야 된다고. 미국도, 중국도 미국보다 더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약간 위기의식 때문에 과잉 투자가 되고 막 더 빨리빨리 가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AI가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명 도전적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AI가 사람이 하는 일을 다 대처한다고 할 때, 이 AI와 사람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사람들은 도대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마치 기후변화와 똑같죠. 기후변화 문제를 중국만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만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문제는 진짜 온 지구의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이든 뭐 약소국이든 모든 국가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도 지금 해결이 될까 말까 뭐 이런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위협 같은 것도 사실 인간 존재에 대한 위협이나 인간의 존재의 가치의 의미나 이런 것도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국가끼리 서로 협력을 해서 어느 부분까지 규제를 하고 어느 부분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게 조정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파행적으로 너무 경쟁, 무조건 쟤를 이겨야 돼. 쟤보다 빨리 해야 돼. 쟤보다 더 많이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앞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세계 정치에서 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 자세히는 안 썼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자세히 다 아실 것 같아서 소위 우리가 글로벌 AI 디바이드라고 하는 거. 이 가진 나라, 플랫폼을 가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이게 보면 개도국 격차, 선진국 개도국 격차의 역사적 흐름을 보시면 이게 그 뭐예요? 파란 건데 이게 이 어떻게 보면 80년대 이후 굉장히 벌어졌죠. 이게 이 과거에는 뭐 선진국도 못 살고 개도국도 못 살고 다 인간의 보통 아주 소수의 귀족이나 왕 빼고는 뭐 다 밥 먹는 게 힘들고 이런 삶이었다가 이게 산업혁명이 나오면서부터 1800년도부터 조금 이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조금씩 됐다가 이게 이제 산업화가 조금 더 가속화되고 결정적으로 이제 IT 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양상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정보통신혁명에서도 그렇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잖아요. 80억 가운데 얼마가 모바일 폰을 쓰고 있는지 80억이 전부 쓰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만 살면 다 쓰고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던져 보세요. 얼마 정도가 모바일 기기 혹은 인터넷에 액세스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 세계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맥시멈을 던져보세요. 얼마의 인구가? 80억 가운데. 얼마? 70억. 몇 억? 70억? 70억이 못하고 있다? 70억이 하고 있어서 10억이 못하고 있다.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억도, 50억 정도. 몇이요? 50억. 50억? 50억보다는 조금 덜이에요. 50억은 넘었어요. 30억은 넘.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80억, ITU 통계,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언에서 이런 통계를 잡는데요. 올해 나온 통계 보면은 한 30억 정도가 여전히 모바일이나 인터넷에 액세스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인구 아닙니까? 더구나 놀라운 것은 중국 있잖아요. 중국 인구, 인도 인구의 아직도 3분의 1 이상이 모바일이나 인터넷 액세스가 우리가 뭐 모바일 못하고 이런 거는 저 뭐 아프리카 뭐 어디 뭐 오지마 이런 데만 생각하는데 중국에서도 아직 3분의 1 정도, 인도에서도 그 정도의 인구가 아직 액세스를 못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세계에서 우리가 거의 요새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뭐 여러분 직감을 통해서 알지만 거의 대부분의 다른 일은 뭐 소셜미디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올라오는 세계는 그나마 세계 50억의 인구,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누락된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이런 세계에서 살고 있고, 이 AI가 나오면 이게 더 심해지고, 이 격차가 점점 커질 거라는 거. 그래서 이 AI를 두고서 이제 알고리즘 제국주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의 AI와 알고리즘을 가진 이 기업들이 이제 특히 메타 이런 기업들은 이미 아프리카의 뭐 지리 정보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메타가 훨씬 아프리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본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나마 몇몇 개도국 기업들이 예컨대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놔. 그럼 거기에 중국의 저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올려놓고 팔고 이렇기 때문에 그 뭐 이런데 이제 그 진입이 빨리 된다. 그래서 이게 기회의 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팽팽하게 맞서서 지금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하여튼 개도국 격차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발전이 빅테크에 의해서 주도되면서 사실 미래에 이 빅테크가 웬만한 국가보다 이미 지금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전체 한 20위권 국가의 이 GDP보다 훨씬 많아요.
이 국가 이미 굉장히 큰 액터예요. 세계 정치에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세계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미중 기술 경쟁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까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AI나 인공지능이 세계 정치를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고 세계 정치의 새로운 이슈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국가들, 미국과 중국 얘기만 했지만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뭐 우리나라 많은 국가들이 여기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이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 이런 것들이 세계 정치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고요. 지금 명백히 반도체나 AI 기술에 있어서 미국이 앞서고 있죠. 앞서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반도체와 AI 가운데 자기네가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서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칩을 이 사람들이 다 디자인을 해요. 컴퓨터로. 근데 그 디자인된 칩을 실제로 만드는 거는 미국에서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해요? 한국하고 대만 기업이 하는 거예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아니면 대만의 TSMC 이런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럼 미국이 안 하고? 미국이 처음엔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대만하고 한국 기업들이 더 싸게, 더 효율성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쟁력을 미국 기업이 상실한 거, 그걸 그냥 용인한 거예요. 그래, 뭐 쟤네한테 사다 쓰면 되지. 우리는 우리가 잘하. 왜냐하면 이윤이 디자인 부분에서 훨씬 많이 남거든요. 이 제조를 하는 부분에는 일단 돈을 엄청 많이 투자해야 되고 찔끔찔끔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해서 그 이윤을 대량 판매를 해서 이윤을 많이 남는 식이에요. 근데 이쪽은 뭐 설계나 이런 쪽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부가를 하면 돼. 그냥 제조는 니네가 해. 이러고 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를 중국이 점차 잠식해 오기 시작한 거죠. 제조업을. 그래서 중국도 이제 2015년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저임금으로만 먹고 사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도 이제 기술에 입각해서 자본 투자에 입각해서 조금 뭐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좀 이동을 해가고 특히 첨단 기술 부문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딱 내세웠어요. 이게 2015년 이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이때 오바마 대통령 때거든요. 그래서 쟤네 봐라 이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뭐 그냥 그렇게 설렁설렁 갔는데 약간 이제 눈여겨보는 정도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거를 막 이제 엄청 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니네 기술 우리한테 다 가져간 거잖아. 우리 거 도둑질해 가서 지금 만드는 거잖아. 그리고 니네가 그런 물건을 싸게 해서 우리한테 파니까 우리 지금 미국이 그 같이 경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임금이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얘네들이 중국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 침략을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중국을 잡을까? 무역 적자가 엄청 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법을 만들고 뭘 해서 어떻게 했냐.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을 이제 제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 기업하고 미국 기업들하고 거래를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수출을 그 기업에게 장비나 뭐 이런 거를 수출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화웨이 같은 기업이 이제 막 첨단 휴대폰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최근 만들어지는 가장 고성능의 칩이 어디 쓰이고 있는지 알아요? 무슨 최신 무기 이런 데 쓰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휴대폰에 가장 우수한 칩이 쓰이고 있어요. AI 그 서버나 휴대폰이나 이런 게 지금 가장 우수한 칩들이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중국이 안 판 거예요. 그래서 화웨이가 애플하고 삼성에 도전하는 진짜 뭐 제3의 핸드폰 업체가 되겠다. 이렇게 내걸었다가 미국 기업이 칩을 거래를 중지를 시키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휴대폰은 사업을 이제 좀 사양 산업에 들어가는 통신 장비는 하고 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뭐 한번 또 자기네 기술로 만든 뭐 프로 뭐 이런 거를 만들어 있는데 여전히 격차가 있어요. 삼성이나 애플하고. 그래서 뭐냐면 지금 미국이 이제 이거를 중국을 막 2015년 중국이 선포를 한 다음부터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부터 이제 이거를 제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엔간하게 제재를 했는데 중국 기업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다 중국 기업이 죽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죽었냐? 2020년에 거래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미국 기업들만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이 생산한 장비나 뭐 이런 거를 25% 정도 쓰는 기업, 모든 해외 기업들도 이 중국하고 거래를 중지해라. 그래서 삼성도 거래를 중지해야 되고 대만의 TSMC도 거래를 중지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수출 못하, 중국에 TSMC가 못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중국 기업이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꺾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식이나 그 상원의원 시기에 굉장히 중국하고 왕래가 많았고 그래서 친중주의자였어요. 좀 약간 중국에 대해서 좀 유화 정책을 쓰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오히려 더 강화한 그 제재를 강화해서 딱 기술 수준까지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한 여러 가지 규제 가운데 2022년 이 10월에 한 반도체 이 장비 규제 이거가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굉장히 뭐 어느 이상은 절대로 뭐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이제 이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유지가 되면서 조금씩 이 규제하는 범위를 더 늘려온 거예요. 이 기업도 안 돼, 이 기업도 안 돼. 그래서 교수님이 알기에 전체 지금 한 3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중국의 기업들이 거래 뭐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핵심 첨단 기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게 있는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차이는 뭐냐면 트럼프는 이제 중국을 제재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바이든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중국을 제재한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미국이 근본적으로 그다음에 그 TSMC나 한국 기업이 미국에 협력하지 않았으면 이제 효과를 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능력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이거 이제 대만이나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 인텔이나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기업들한테 엄청난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육성하기 시작했고 삼성이나 TSMC도 좀 미국에 투자를 할래. 니네들이 공장 세워라.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죠. 왜냐하면 뭐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의 생산이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중국하고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협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반도체 산업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미국 영토에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TSMC하고 삼성을 투자하게 만들고 자기네 또 기업도 걔네들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니네 막 보조금 엄청 줘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에 딱 그 고정이 돼 있어서 굉장히 뭐 미국 혼자 하는 독불장군 시기였다면 바이든은 미국 혼자의 힘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어렵다. 이 동맹국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 대만, 뭐 유럽 이런 나라들을 다 끌어들여서 지금 중국 견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중국은 여기에 대응해서 뭐 우리 스스로 기술을 만들어야지 뭐 어쩌겠냐. 우리가 뭐 사올 수 없다면 스스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양상으로 지금 계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생산망이 이제 약간 분리되고 디커플링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미국도 중국이 영원히 기술의 열세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은 여러 가지 역량이 있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지만 미국의 전략은 최대한 오래 걸리게 하는 거죠. 시간을 버는 거죠. 시간을 벌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좀 전열을 정비하고 첨단 기술 역량, 제조 역량을 좀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하고 이제 중국에 맞서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뭐 이게 제가 인공지능 부분에서 중국은 기초 연구와 데이터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AI 데이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컴퓨팅 파워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 칩하고 전력이거든요. 근데 전력은 자기네가 할 수 있지만 고급 칩을 가져와야 되는데 엔비디아나 이런 칩들을 팔지를 못하게 미국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근데 그런 거를 못하고, 그만한 칩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규제를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 그 전망을 할 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지는 잘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올해 말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금 민주당 파란색 계열은 민주당 계통이고, 지금 빨간색 계통은 공화당 계열인데, 이게 약간 녹색으로 표시된 게 소위 경합주라고 그러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느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굉장히 미국 이 첨단 기술 전략의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해리스가 되면 민주당의 바이든이 해왔던 대로 계속 기술 동맹이나 뭐 이런 제조업 지원이나 뭐 이런 거를 할 건데, 트럼프는 지금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 삼성이나 TSMC에 대해서 대놓고 말을 하지만 왜 우리가 외국 기업한테 보조금을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 뭐 그래서 보조금 철회하겠다. 뭐 이러면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법으로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삼성이나 TSMC가 굳이 거기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 다음에 동맹 관계에 대해서도 뭐 자국의 그 이해를 먼저 내세우면 이 동맹의 불협화음이 생기면 이게 대중 전략은 절대로 미국 혼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선거가 중요하다. 여기 좀 그 비교를 해놨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님은 큰 흐름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생산력이나 이런 경제력의 활기를 좀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은 아직도 거대한 시장이 있고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아마 중국이 더 빨리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 미국이 여기서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정책을 막 쓰기 시작하고 중국을 막 누르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약간 이게 지금 지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누르는 전략과 미국 부흥 전략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과연 효과적이어서 미국이 80년대 실리콘밸리발 정보혁명 때문에 다시 일본을 제끼고 살아났듯이 다시 살아날 것이냐, 다시 선순환의 사이클을 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 중국하고 일본은 체급이 다르잖아요. 도전의 이게 기본적인 지금 성격이나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거 일본의 대응, 그 도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지만 중국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크고 더 근본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교수님이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교수님은 과학기술 발전이나 뭐 외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그런데, 사실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어떤 정치 체제를 넘어선 어떤 객관적인 진리? 이런 거에 토대한 어떤 그런 거잖아요. 뭐, 미국의 과학자와 소련의 과학자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갈등을 해도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뭐 물리학, 요새 뭐 기후변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사실 갈등도 경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협력을 같이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 지금 너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는 틀이 과학기술 부문을 압도하다 보니까 사실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도 서로 협력해가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경쟁의 논리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지는 부분. 그래서 다시 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좀 협력의 공간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불가피한 점이 있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갈등을 하는 와중에도 기본적인 베이스로서 어떤 소통의 채널이랄지 협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고 문명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안 그러면은 정말 뭐 교수님한테 인공지능의 최후 승자가 인공지능 경쟁의 최후 승자가 미국이 될 것 같습니까? 중국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교수님은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도 망, 중국도 망, 인공지능 승리.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뭐 반 우스갯소리 반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계속 이렇게 소통의
경쟁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소통의 채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과거 미소 경쟁 시기에도 이렇게 과학자들 간에 뭐 소유주 사건이랄지 소아마비 백신 이런 부분에서 협력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이 앞서가고 있지만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쫓아오고 있고, 문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명 도전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좀 규제해야 된다. 인공지능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혁신이 중요해요. 이게 생활에 굉장히 편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규제 없이 함부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위협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혁신과 규제가 균형을 이루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픈 AI나 막 이런 데는 그냥 막 혁신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좀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좀 불만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활용의 부작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는 한 국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지구 전체의 어떤 거버넌스가 필요한 일이다. 근데 지금 그게 미중 경쟁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파국으로 돼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장소는 한국, 남중국해가 가장 유력한 제3차 세계대전에 어떻게 보면 뭐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안 그러면 이제 인류가 어느 시점에 정신을 차려서 우리 협력하자 이렇게 될 수, 아니면 국가 간에 한편으로는 경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최소한의 어떤 규제, 군사적 활용, 사회적 활용에서 정말 위협이 되는 부분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되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 가능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시나리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이 속에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협력을, 교수님이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교수님은 우리는 미국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선택이 아니면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기술 발전이나 뭐 반도체나 AI 이런 게 미국하고 협력 없으면 뭐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미국하고 협력에 몰빵을 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됐어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거 굉장히 리스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또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중심을 두지만 중국하고의 관계도 좀 남겨놔야 되고, 지금은 상당히 대중관계가 많이 위축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고, 일본과의 관계도 너무 역사 문제에 발목이 묶여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는 서로에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향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호주, 캐나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도 중견국 그룹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래서 굉장히 중층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다른 중견국들, 개도국들 이렇게 만들고, 한쪽으로는 우리나라 국익, 지금 강대국의 AI 플랫폼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나라 AI 플랫폼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이거를 지켜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 경제 성장을 한 것은 개방적이고 뭐 이런 해외 자본이나 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오고 가는 그 자유로운 무역 속에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 딱 문 닫고 우리가 가진 것만 갖고 하겠다고 하는 순간 북한을 보세요. 북한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렇게 됐잖아요. 남한도 딱 가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열린 체제로 가는 게 한국 같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생존에 필요한 건데, 지금 세계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닫히고 있잖아요. 닫히고 있는 그거를 경계하면서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닫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은 기본 자기네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닫혀도 돼요. 닫혀도 돼. 자기네 나라만, 일본만 해도 1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수출 의존적인 경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5천만 갖고는 닫힌 경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근데 이런 나라들이 많단 말이야. 그룹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닫히지 않도록 그 중간에서 중견국 외교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가 아닌가, 방향 설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미래 세계 정치의 향배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기술만 갖고 있다고 패권이 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맥락에서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근데 기술 발전이 무정부적 구조와 권력 경쟁이라는 국제 정치의 기본 틀을 바꾸지는 않는다. 현재 지금 기술 경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 기술 변화와 기술 발전의 어떤 문명 도전적 측면에 대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가장 요청되고 있는 건 기후 변화예요. 이거는 뭐 우리의 생존, 지구의 생존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목소리를 더 많이 내야 된다고. 교수님 같은 사람도 내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오랫동안 이 지구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구 기후 환경에 대해서 이 강대국들이 어떻게든 협력을 해서 대안을 아니면 그 속도를 줄이는 방식을 마련해야 되고 인공지능 역시 차선 그 바로 밑으로 인공지능이 이게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보다 인공지능으로 망할 가능성?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지? 뭐 하도 변수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강대국들의 협력 이런 것들을 모아낼 수 있게끔 이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저는 기뻤고요. 뭐 도움이 조금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기술 문제에 대한 기사나 뭐 이런 거를 보면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남은 강의 잘 수강하시고 여러분만의 어떤 그 자산, 리소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빌드업 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반가웠습니다.